네, 숫자 평정 척도 먼저 보겠습니다. 평정 척 중에서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평정자로 하여금 주어진 특성의 정도로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숫자에다 표시를 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여기 밑에 보시면 그림 한번 보실까요? 밑에 보면 그는 학급 활동에 얼마나 열성적으로 참여하였습니까? 1, 2, 3, 4, 5 중에서 숫자에 이렇게 동그라미 치는 겁니다. 한마디로. 흔히 주어지는 특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범위로 주로 1부터 5까지 사용을 하죠. 이렇게 보면은 1부터 5까지 미리 규정 설정을 해놓고 평균 척도를 내릴 때 1번부터 4번 중에서 어느 하나, 이 5개 중에 대신 5개 중에 하나는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필요에 따라 7이나 10단계로 나누지만 10단계 이상 되면 예를 들면 이 5와 4의 차이와 4와 3의 차이 이런 5개 정도면 어느 정도 인지를 하지만 이 이상 늘어나게 되면 잘 구분을 못합니다. 평정자가. 그래서 10단계 이상 나누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각 숫자에 대해서는 그 정도를 나타내는 설명을 제시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무엇인지 제시를 하고 그리고 평정자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숫자로 대답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평정 척도가 숫자 평정 척도이다. 이 숫자 평정 척도는 단점은 아까 말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숫자 중에서 한 개를 반드시 선택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좀 애매한 게 또 4와 5 사이가 있을 수 있고 3과 3 사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구분해주기 위해서 나온 게 뭐냐면 도식 평정 척도입니다. 이걸 보면 평정 척도의 하나로서 평정자가 어느 평정치를 준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평정치를 준다는 점에서 숫자 평정치가 같습니다. 1점이든 2점이든 3점이든 4점이든 5점이든 어느 정도의 평정치를 준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다른 점은 주어진 척도상에서 어떤 평정치라도 배정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더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1.1을 선택할 수도 있고 1.2, 1.3, 1.4 그러니까 여기서 이 1, 2, 3, 4, 5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매우 약하다 해서 이 정도 선택할래. 얘는 높다 해서 높음인데 매우 높음 쪽이 좀 가까운 것 같아요. 이 정도 선택하고 이렇게 선택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어떤 평정치라도 배정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 평정 방법이다. 즉 숫자 평정에서와 같이 점수로만 평정치를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점수로만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정자의 의견에 따라서 어떤 평정치, 소수치도 배정할 수 있다. 소수치도 배정할 수 있다는 게 바로 도식 평정 척도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서 숫자 평정 척도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고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평정 척도를 만약에 찾으라고 한다면 도식 평정 척도를 제시하고 이 도식 평정 척도는 그냥 이 1점에서 5점을 주는 건 유사하지만 숫자 평정과 유사하지만 평정자가 자신의 의견에 따라서 어떠한 평정치도 제시할 수 있다. 즉 소수치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으로 소수를 해주시면 아마 만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은 상대적 평정법입니다. 상대적 평정법은 뭐냐면 현재 평정하고자 하는 대상과 비교하기 위해서 그 질적 수준이나 정도가 다른 표준이 되는 표본에 따라 평정자를 하여금 평정치를 부여하게 되는 평정 척도의 하나다. 어려울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주로 학생의 어떤 작문이나 미술품, 작품이나 생산품의 질적 수준을 판단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바로 상대적 평정법이다. 만약에 미술 시간에 학생이 미술품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교사의 평가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쓴다면 혹은 작문이나 미술품, 작품, 생산품에 대한 어떤 평정 방법을 쓰고 싶다. 이러면 이런 것들 도식 평정 이런 것보다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바로 떠올리셔야 된다. 지금 상대적 평정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구나 생각하시고 정의를 일단 이렇게 적어주시는 겁니다. 즉 평정하고자 하는 대상과 비교하기 위해서 그것과 질적 수준이나 정도가 다른 어떤 표준이 되는 표본을 만든 다음에 그거에 의거해서 평정치를 부여하는 거. 미술품이 있으면 정말 규정된 어떤 점수를 줄 수 있는 미술품이 따로 존재하고 그것과 비교해서 이 미술품은 이건데 우리 학생이 제시한 건 이거니까 나 이 정도 이 부분에서는 이 정도를 줄 거야. 즉 비교가 되는 어떤 대상이 있고 그 대상과 어떤 정도를 비교해 본 다음에 그 평정치를 제공하는 것을 상대적 평정법이라 합니다. 예를 들면 평정자는 학생의 작품이나 글씨 등을 평정하는 데 있어서 이미 표본으로 주어진 각 평정치를 고려해서 이미 어떤 제한된 어떤 규범이 있는 겁니다. 규범을 고려해서 현재 평정하고자 하는 작품이 어느 기준 표본에 유사한가를 따져서 이에 평정치를 주게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사하면 5점. 이것과 이거 기존 학생 작품 A, 그 다음에 비교 대상 B. 그래서 이게 규준입니다. 규준이 되고 여기까 비교를 해서
점수를 주는 겁니다. 이 규범은 예를 들면 이 표현법이 이 정도 쓰였는데 A는 3개밖에 안 쓰였으니까 몇 점. 이렇게 해서 규준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평점을 내는 방식을 상대적 평점법이라고 한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등위 평점법. 평점법의 하나로서 주어진 특성에 대하여 학생에게 어떤 판정치를 주는 대신에 뭐 1점, 2점, 3점, 4점, 5점이다라고 이렇게 평정치를 주는 대신에 낮은 순서로 배열하여 등급을 매기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가장 쉽게 생각하시는 게 신체 등급 매기는 걸 생각하면 됩니다. 남성분들이 군대를 갈 때 이제 1급, 2급, 3급, 4급, 5급을 매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내 신체가 정확히 뭐 5점이다, 10점이다, 6점이다, 7점이다, 8점이다 이렇게 매기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이 정도 범위에서 이 정도까지는 4등급, 이 정도에서 이 정도까지 3등급 이렇게 등급으로 범위를 매기는 것을 등위 평점법이라 그럽니다. 등위를 순서로 정하는 것보다 이제 더 좋은 방법은 뭐냐면 일단 이 등위 평점법을 할 때 좋은 건 뭐냐면 양극단에서 시작해서 중앙으로 순위를 정해 나가도록 하는 게 좋다. 서술하면 이런 거 서술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등위 평점법은 순서로 예를 들면 1등, 2등, 3등, 4등, 5등으로 등급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기보다 일단 첫 번째랑 끝을 정해 놓고 중간을 지정해 놓은 다음에 등급을 판단하는 게 좋다. 주어진 특성에 대해 양극단에 해당되는 학생을 먼저 선정하고 그 다음에 양극단 다음 단계에 해당되는 학생을 선정해 나가는 방식으로 하는 게 좋다. 등급을 표시할 때 1등 했으니까 그 다음 2등, 3등, 4등, 5등이 아니라 1등이랑 5등 하고 그 다음에 2등, 4등 하고 3등 이런 식으로 등위를 매겨 나가는 게 그 등급을 기준으로 나누는 데 훨씬 더 유용하다. 이 방법을 적절하게 사용하면 등위 평점법은 평정자로 하여금 주어진 특성에 따라 학생 간의 판별을 반드시 해야 하므로 평정자가 지나치게 극단적이거나 또는 모두 후한 평정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막음으로써 평정 오차를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보통 막 하면 다 5점 때리는 겁니다. 원래는 평정은 지금 자 5점 다 극단적으로 뭐 4점 다 이렇게 주게 되는데 이 등위 평정법을 하게 되면 이게 이런 건 좀 방지할 수 있다는 거죠. 등급을 매기게 되는 거니까 다 5점, 4점 주는 게 아니라 뭔가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등급이니까 1등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등급, 2등급 이렇게 어떻게 된다? 평정자가 지나치게 극단적인 거나 모두 후한 평정을 하게 되는 경우 이걸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등급을 일정 수준 나눠놓고 등급을 매기는 거다. 이거는 이렇게 평정자 간의 평정 오차를 줄일 수 있는 한 방법이다. 특별한 점수를 딱 부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것을 등위 평정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평정법을 제작할 때 어떤 유의점이 있냐? 유의점도 시험에 이미 나왔는데 한번 볼까요? 평정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행동은 그 척도를 사용하는 모든 평정자에 같은 의미를 전달해야 된다. 그 행동, 즉 평정하고자 하는 행동은 평정자에게 모두 같은 의미로 다가와야 된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모든 관찰자가 쉽게 관찰할 수 없는 특성을 배제해라. 뭔가 이 행동에서 구체적인 이 행동이라고 하는 건 모든 평정자에 같은 의미로 다가와야 되지. A 평정자에게는 이 행동은 이걸 의미하는 거구나. B 평정자에게는 이 행동이 이걸 의미하는 거다. 다 달라지면 안 된다. 그래서 평정자에게 같은 의미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행동이 쉽게 관찰할 수 없으면 그 특성을 배제시켜라. 세 번째, 평정될 각 요인의 정도나 수준이 명백해야 되고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용어는 피해야 된다. 이게 이 두 개를 합쳐준 거라 보시면 됩니다. 이게 마지막, 간격은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고 5단계로 나눠졌을 때 5단계 간의 간격이 일정해야 된다. 예를 들면 가운데가 보통이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 다음이 이제 조음, 매우 조음이죠. 그럼 이 보통과 조음, 조음과 매우 조음 사이가 일정했다면 마찬가지로 이제 매우 나쁨과 나쁨 이 간격도 일정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보통인데 갑자기 매우 나쁨, 그 다음에 매우 몹시 나쁨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조음 이 간격 이것과 이거의 간격이 여기서는 일정한 것들이 여기서는 깨져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단계를 나누어서 내가 1등부터 5등까지 단계를 나눈다면 1등, 2등, 3등, 4등 이렇게 나눴다면 이 관계가 동일하게 유지가 되어야지 1 갑자기 1에서 2는 이만큼 갔다가 3은 또 이만큼 줄었다가 4는 또 이렇게 했다. 이 간격이 일정하지 않으면 평정하는데 매우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간격이 동일하게 유지돼야 된다는 점 반드시 그 점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평정법의 제작 시 유의점입니다. 이게 리커트 척도 제작 시 유의점에서 작년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평정법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시험에 안 나오실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작년 시험에서 뭐가 나왔죠, 여러분?
뭐 위키드 해가지고 무슨 백과사전 관련된 어떤 그 교수 방법 이런 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많은 교수 방법 유형 중에서 뭐 지식 백과사전을 활용하는 뭐 그 교수 방법의 어떤 장단점 이런 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무엇이 나올지 모릅니다. 이게 실제로 제가 가져온 게 아니라 교육학 영어 사전에서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에서 만든 교육학 용어 사전에서 반드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즉 교육학을 배우는 거라면 우리는 반드시 이 평정법, 등위평정, 상대평정, 도식평정, 숫자평정에 대한 개념 정도는 명확하게 알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쓸데없는 걸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어느 시점에는 제가 공부를 하고 나시면 이걸 왜 했는지 여러분들 반드시 이해하시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평정법 이 정도로 하고 그러면 대신 어렵지 않잖아요. 어렵지 않은 부분은 한번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평정법 끝내고 그 다음부터는 문항 분석에서 난이도, 변별도, 추측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난이도, 변별도, 추측도, 문항 분석의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최대한 빨리 끝내고 그 다음 강의는 이제 진짜 솔직히 말해서 겨우 평가 거의 다 했습니다. 이거 하고 문항 분석하고 그 다음에 내적 타당도, 외적 타당도, 실험 설계 면인할 때 내적 타당도, 외적 타당도 하고 그 다음에 스테나인 등급 그 표준 편차 그 9등급만 하고 나면 끝납니다. 그거는 진짜 이제 하루 이틀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끝내고 빨리 이제 정말 중요한 영역인 교육 과정 영역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대한 빨리 주말 내에 교육 평가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들 힘내고 좋은 결과 있으실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도움 드릴 테니까 저 믿고 한번 같이 해보시면 진짜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화이팅입니다, 여러분.